다음 문제는 11번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교육 철학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답은 3번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워드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주의를 표방하고요.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반연대의식이 아니라 연대의식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정초주의, 정초주의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 정리를 했는데 뭔가 정해진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정초주의를 표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찾아봤는데 보시면 2016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포스트 모던 교육 철학을 반영한 교육적 실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란 문제였고요. 1번 보시면 소수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 충실한 토론식 수업,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던 교육 철학을 반영한 교육적 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식의 실제성, 약간 실용적인 측면하고 가치의 중립성, 객관주의, 뭐 이런 실존주의적 입장,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4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12번 문제고요. 렌즐리가 제시한 영재성의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서 여기 이 나머지 세 개, 이게 렌즐리가 제시한 영재성의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창의성, 높은 과제 집착력, 평균 이상의 능력. 이것이 영재성의 세 가지 요소에 해당됩니다. 기출문제가 있기는 했었는데 보시면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왔고요. 구성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럼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던 거랑 연관 지어서 평균 이상의 능력, 높은 수준의 창의성, 과제 집착력. 그래서 여기서도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13번 문제는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해서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보면 강화나 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강화랑 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PPT로 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강화는 잠깐만요. 네, 여기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강화는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고요. 벌은 행동의 강도, 그러니까 행동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억번을 보시면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강화보다 벌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니라 강도와 빈도를 높이려면 강화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요. 선호하지 않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강도, 그러니까 강도와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건 강화고 뭔가 제거한다고 하면 부적 강화에 해당이 되고요. 뭔가 그거를 준다고 생각하면 정적 강화, 플러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급번은 보면 선호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서 니은 디귿이 강화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좀 찾아봤는데 21년도 국가직 3번 문제였고요.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을 칭찬해서 그리고 미술 시간에 과제를 잘 수행한 학생의 작품을 전시하는 이유는 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강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언가를 준다라는 개념에서 칭찬을 주고 뭐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도 어쨌든 좋은 경험을 주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적이 아니라 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학습 이론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형태주의 심리학이라는 내용은 게슈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게슈탈트가 형태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주의 심리학은 여기서는 학습은 계속적인 시행착오의 결과, 이거는 형태주의 심리학이 아니라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번은 사회인지론에 따르면 개인행동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3번 행동주의 학습 이론. 1번하고 같은 내용인데 학습의 근본적인 원리는 자극과 반응 간의 연합. 이게 행동주의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은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정보 저장소는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요즘에 이 작업기억을요, 단기기억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 형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학습은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나머지 부분이 형태주의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1번을 보시면 학습자가 세상을 지각할 때 외부 자극을 단순히 합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통찰. 게슈탈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통찰이라는 키워드거든요. 통찰에 주목을 하고 그거를 주장하게 된 어떤 실험이 유인원 실험이었는데 그 의자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막대기로 막 치는 그 실험을 통해서 통찰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형태주의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은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굶주린 침팬지 우리 높은 곳에 바나나를 매달아 놓았는데 처음에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막대기를 가지고 바나나를 쳐서 떨어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퀼러는 통찰에 의해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좋은 예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게슈탈트, 다시 말하면 형태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은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 요즘 인지적 도제학습 이론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지적 도제학습 이론의 키워드는 전문가와 초심자 간의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실제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전에 알고 있는 도제제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뭐 도자기를 만드는 도제제도라기보다는 어떤 인지 과정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인지적 도제학습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 여기 전문가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사고 과정을 내면화시키는 거고 콜린스와 동료들이 발전을 시켰고요. 여기 보면은 그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내용, 방법, 순서, 사회학의 네 차원을 중시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모델링, 코칭, 비계 설정, 발화, 반성, 탐구의 수업 방법을 활용한다.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요 부분을 논문에서 좀 따왔었는데 인지적 도제학습에서 학습 환경의 설계 틀을 보시면 이렇게 내용, 전략, 순서, 사회적 측면 내용, 뭐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라고 했는데 전략, 순서, 사회학의 네 차원을 중시하는 이론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델링, 코칭 이 부분이 이게 전략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런 그 수업 방법들, 전략들을 활용하는 게 그 인지적 도제 학습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학습 이론을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16번으로 가시면 상담 이론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 심리 쪽 문제이면서 상담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키워드를 좀 잡아보면요. 책임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뭐 책임 있는 행동을 학습해서 성공 정체감을 발달시키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이제 계획을 세우자고 유도함으로써 뭔가 변명이나 구실을 찾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상담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 요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 그동안에는 내담자 중심 상담,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미해결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의 정신 역동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슈탈트 상담, 그러니까 형태주의 상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키워드는 미해결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행동을 개인이 선택한 것으로 바라보며 행동의 원인보다는 목적에 더 주목하면서 자아 실현을 강조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아 실현이란 얘기가 나오면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가족 치료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한 후 현실과 맞서도록 심리적인 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부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현실과 맞서도록 심리적인 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걸 현실요법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4번을 보시면 합리적 정서적 행동 상담이라고 해서 인간의 감정, 즉 정서적 문제의 원인이 비합리적인 신념임을 가정해서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치료 기법, 이게 이제 합리적 정서적 행동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 상담 기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이제 별칭을 갖고 있고요. 보시면 아까 자아실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아실현, 다시 말하면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얘는 인간 중심 상담 기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번 문제 볼게요. 정신분석 상담과 행동주의 상담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얘는 3번. 인간 행동을 인과적 관계로 해석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 원인들을 보는 관점들이 다른 것뿐이지 어쨌든 뭔가 그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해서 결정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 문제를 보시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봐서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자아 실현의 경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틀렸는데 지금 여기보다 원래는 미래에 더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맞는 내용인데 뭐 상담자가 이런 태도를 갖고 이제 상담에 임해야 하며 그리고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의 조건화가 주관적인 경험을 왜곡하고 부정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2012년도 문제고요.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 개념 무의식인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기출문제에 나와 있었던 그 현실주의, 현실치료요법이 글레이서가 주장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행동, 성공적인 자아 정체의식 이런 것들을 가정하는 게 현실주의 이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합리적 정서적 치료 이론 앞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인적 측면의 합리성 그리고 정서적 측면의 정서 행동주의 원리를 절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얘는 답이 4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교류 분석 이론은 맞았는데 요 자아, 초자, 본능 이게 아니라 그 어른자, 뭐 성인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자아를 서로 다른 형태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기는 하는데 이 원본능 자아 초자의 개념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2010년도 문제고요. 이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중요시했고요. 대표적인 학자는 매슬로우 로저스. 자아 실현을 여기도 있죠. 자아 실현을 강조하고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답이요. 그 대표적인 학자 윌리엄스가 아니고 성공적 작업 행동 요인에 중점을 두는 상담 이론이 아니어서 일단 4번이었고 1, 2, 3번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건데요. 보시면 1번 전적으로 상담자에게 있다. 상담에서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이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상담에서 공감이나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진실성 등을 중시하는 개념이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옳게 설명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행동주의 상담 이론이고요. 찾아보시면 4번. 그러니까 모든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이게 행동주의 그 상담 이론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전제 조건만으로 옳게 묶은 거. 자아 실현은 아까 제가 인간주의 상담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주관적인 경험 세계 아니고 여기 있네요. 학습된 것이며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강화 같은 원리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디귿하고 리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담 이론에 대한 기출 문제들이 그동안 되게 많았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 이론은 이제 그 본 강의에서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준거 참조 평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준거 참조 말고 얘 말고 규준 참조 평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절대평가라고 생각하고 규준 참조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 얘는 지금 절대평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준거가 있는 채로 그거에 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긴 한데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것을 좀 골라볼게요. 그래서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통한 학습자의 외적 동기 유발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건 이제 상대평가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기억하고요. 그리고 탐구정신 함양, 지적인 성취동기 자극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이 암기 위주의 학습이 상대평가인 거죠. 고득점을 받기 위한. 그리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대상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평가이다. 라고 해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좀 보시면요. 평가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에 비추어 그러니까 준거 참조 평가가 되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뒷부분은 그 성취 수준 그 자체보다 사전 능력 수준과 평가 시점에 측정된 능력 수준 간의 차이에 관심을 두는 평가로 개별화 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뭐 뒷부분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준거 참조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준거 지향 평가, 절대 평가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평가의 근거가 되는 건 당연히 성취 목표겠죠. 그래서 2번이었고요.
규준 지향 평가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상대주의,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는데 소홀하기 쉽다. 학생들 사이의 경쟁보다 경쟁 이거는 절대주의, 그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게 아니라 그 전체 구성원들 안에 그 점수 분포도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원래 계획한 수업 목표에 대한 준거 참조 평가 아니고요. 최종 성취 수준을 뭐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살짝 소거법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게 편할 것 같고요.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18번 문제고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물어봤던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됩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제시된 핵심 역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이 2015 교육과정 핵심 역량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해당되지 않는 건 일단 세계시민 역량이었고요. 자기관리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은 해당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1번에 그 핵심 역량으로 그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이렇게 요거는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총 6가지거든요. 6가지. 자기관리, 지식 정보,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안전한 생활을 신설한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 답이 4번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총 수업 시간 수를 감축한 게 아니라 늘렸어요. 증가시키긴 했는데 수업 시간 수는 증가시키되 초등학교 1, 2학년의 학습 부담은 줄이기 위해서 안전한 생활이라는 걸 신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는 교육행정 분야 문제이면서 교육 재정 문제가 나온 건데 사실 얘도 기출문제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사립학교의 재원을요. 학생 등록금, 학교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두 가지로만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뭐 옳은 내용이어서 한번 쭉 살펴보자면 학부모 재원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예비, 학교 운영 지원비로 구분할 수 있고요. 국세, 교육세는 교육세법,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와 내국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는 통일신라의 국학과 고려의 국자감에서 공통으로 필수 과목이었던 두 책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공자의 논어, 효를 강조했던 효경.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얘는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2011년도 고려시대 국자감에 대한 설명으로 뭐라고 나왔었냐면 여기 답이 이거 2번이었거든요. 국자감의 유학부에서는 논어와 주역이 아니고 여기서 효경을 필수 교과로 하였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요때 기출문제를 좀 꼼꼼히 정리를 잘 하셨다면 물론 이 부분은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될 거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을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어쨌든 전에도 나왔던 문제였고요. 필수 과목으로 논어와 효경이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옳은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원 체제로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무학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문묘와 강하게 기능을 가진 학당이 별도로 있었다. 이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잠깐만요. 네. 네, 혹시 다음 문제가 있나 해서 봤는데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직 교육행정직 기출문제 강의를 그 이전의 기출문제 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해봤는데 총 4문제를 빼고는 그 전에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대신 꼭 핵심적인 아이디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명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 4문제도 사실 여러분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보실 때 너무 겁먹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력을 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신 있게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다른 강의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